자, 제 37회 국제무역사 1교시 무역결제편입니다. 41번부터 시작하죠. 41번부터 보겠습니다. 송금 결제 방식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수입상이 계약 물품을 인수하기 전이나 인수 후 또는 인수와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맞고요. 2번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화음법이 사용되지 않으니까 어음법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서류 및 대금 결제는 수출입자 간 개인적 책임하에 직접 처리되며 대금 결제는 수입지의 은행을 통하여 수출업자에게 송금되고 서류는 은행을 격려하지 않고 직접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송부한다.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송금 수표, 전신 송금, 우편 송금, 현금, 수표 등의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송금하여 수입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4번이 틀렸거든요. 저도 이 문제를 보면서 어디가 틀렸지 하면서 계속 한번 문제를 몇 번씩이고 읽어봤었는데 보니까 약자가 틀렸습니다. 약자가 전신 송금은 TT, 우편 송금은 MT죠. 이 부분이 틀려가지고 한글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영어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한 번에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2번 송금 결제 방식의 종류 및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COD, CAD는 동시 지급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선적 후 결제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OA, 유로피안 DP와 같이 사후 송금 방식으로 구분한다. 유로피안 DP 같은 경우에는 한어음이 첨부되지 않는 DP를 말하고요. CAD, COD는 동시 지급, 사후 지급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보이는 대로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2번 오픈 어카운트 방식에 의한 수출은 사후 송금 방식의 수출의 일종으로서 수출상이 수입상과 기본 수출입 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업체가 선적을 이행하고 수입국에 물품이 도착함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이는 선적 통지 조건부 사후 송금 방식으로 결제하는 형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이 틀렸거든요. OA는 살펴보시면 선적 통지 일로부터 채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선적 통지 조건부 사후 송금 방식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착함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3번, 4번도 정리해 두시고요. 맞는 내용이니까 2번 확인하시고 결제 시기에 따른 결제 방법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지급 방식에 보면 전대신용장, 주문불, TT, in advance 해가지고 이게 선지급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고요. 동시지급 방식 같은 경우에는 COD, CAD는 아까 선적 후에 결제된다는 거기 때문에 사후 송금 방식으로도 불릴 수 있는데 일단은 현재는 동시지급 방식으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COD, CAD, DP, 사이트 AC 그리고 후지급 방식 같은 경우에는 DA, 후불 송금 그리고 오픈 어카운트, 유전세 AC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렇게 지급 시기에 따라서 결제 방식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사후로도 볼 수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추심 결제 방식의 의미 및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박스 내용 보시죠. 1A 어음법 적용 추심은 한어음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음법 적용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고요. A는 맞는 내용이고요. B ISBP 745의 적용 ISBP 745는 UCP와 같이 신용장 조건에서 사용되는 국제 규칙이죠. B는 아니고요. C 신용장 거래보다 높은 수수료 신용장 거래보다 낮은 수수료가 추심에서 지급됩니다. 추심은 은행이 하는 일이 서류 전달 정도이기 때문에 신용장보다 수수료가 낮다는 거. 그리고 D 서류와 대금을 당사자가 송부 및 처리 추심은행 그리고 추심은행을 통해서 송부하죠. 당사자가 송부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D도 틀린 내용. 그리고 E 은행에 지급 확약이 없음. 추심은 신용장하고 달리 은행에 지급 확약이 없습니다. 이도 맞는 내용이고 정답은 A, E 해서 답은 4번이겠네요. 이렇게 틀린 부분도 정리해 보시고 4번 확인하시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용장과 추심
부분을 제가 비교로 해서 표로 설명해 드렸는데, 은행 지급 하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수수료가 높고 낮고 그리고 안전성이 있고 불안하고 이런 부분이 차이 비교점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장하고 추심도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의 조건부 지급하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드러나게 되죠. 자, 44번입니다. 추심 결제 방식의 특성 및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부터 보시죠. 세계적인 무역 환경에서 판매자 시장으로 구매자 시장으로 전환되어 손님이 왕이죠. 손님이 국제 무역에서도 똑같습니다. 구매자 시장으로 전환되어 수출상이 대금 결제상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DP, DA 거래 및 송금 방식의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수출상의 입장에서 보면 DP 경우는 대금 영수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DA 경우에는 대금 영수 및 물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위험이 있다라고 했는데, DP 같은 경우에 이제 수출상이 물품을 다 보냈는데 수입상이 잠수를 타거나, 그리고 DA 같은 경우에는 물품 보내고 수입상이 서류하고 물품까지 가져갔는데 거기서 또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의 내용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기업의 국제화로 인하여 본지사 간 무역거래는 신용장 결제 방식보다는 추심 방식이나 송금 방식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지사 간 거래인데 신용장 해서 뭐 수수료 높게 물고 이럴 필요 없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 4번 추심 거래에 관하여는 은행들은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한 중개인 또는 보조자 역할이며 지급 책임을 담당하는 자는 당사자가 아니고 수입자가 되겠죠. 추심 거래에서는 지급 책임은 수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확인해 두시고 그 추심 결제 방식 및 효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추심 결제 방식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넘어가고 장점 보시면 신용장보다 수수료가 낮고 뭐 원활한 무역 거래가 가능하고 그 돈을 못 받을 경우 수출보험 등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금융 편의 제공이 가능하고, 단점에 있어서는 그 수출자의 대금 회수 불능, 아까 전처럼 이렇게 잠수 타는 경우에는 돈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대금 지연이 돈을 못 받는 게 아니고 물품을 회수를 못 하니까 이거는 확인해 주시고,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이게 은행을 거쳐서 오니까, 그리고 국가 간 중거법의 존재로 URC의 적용이 어렵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URC 같은 경우에는 UCP 이런 것처럼 국제적 그 상관습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각 나라의 언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까지 단점으로 정리해 두시고요. 자, 45번 보시겠습니다. DA 거래 순서가 올바르게 기재된 것은 해서 보시면 A, B, C, D, E, F, G까지 해서 박스 내용에 쭉 그 순서가 나와 있고요. 정리해 보면 답은 4번입니다. 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죠. 교재에 있는 그림이고요. 수출상이 수입상과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선적합니다. 그러면 그 서류와 환원을 가지고 추심 요청을 의뢰하고, 그리고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에 그 서류 송부하고 추심을 의뢰하겠죠. 그러면 추심은행이 지급인에게 서류 도탁 통지를 하고, 그리고 어음을 인수하고 서류를 인도하게 되죠. DA이기 때문에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찾은 수입자는 물품을 인수하게 됐고요.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제 다시 수출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거래죠. DA, DP 거래 흐름, 그리고 신용장까지 이런 흐름 정도는 여러분들 다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46번 화환신용장의 특징을 기술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부터 사기거래 배제 원칙을 프라우드 룰이라 한다. 맞고요. 사기거래 배제 원칙은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의 원칙이다. 사기거래 배제 원칙은 독립 추상성의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B번은 틀렸고요. C 인정션이란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그 인정션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대금 지급 금지 명령이거든요. 반대말이죠. 반대로 해석한 부분이기 때문에 C도 틀렸고, D 화환신용장은 유통성이 부여된 지급수단이며 유가증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화환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비유통 증권, 근데 양도는 가능하죠.
그리고 비유가증권이기 때문에 D도 틀린 내용입니다. 이 신용장 조항의 선적 서류의 일부로 수입업자가 지정한 검사원의 검사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수입업자 측의 위험 관리 차원이다. 선적정 검사 등을 통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적정 검사도 허용되고 있고요. 답은 4번 A, E가 되겠네요. 여러분 신용장 독립주상성 이런 거 다 아시죠? 이런 거는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풀이 하는 강의에서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은 그 기타 매매계약, 기타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상성은 은행은 서류만 보지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 또는 용역 또는 이행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신용장 추상성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립성 추상성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 독립 추상성의 예외로서 사기거래 배제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기거래 배제 원칙 한번 보시면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 원칙을 악용한 경우로서 사기의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있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기거래 배제 원칙이 독립 추상성의 예외로서 적용된다. 아시겠죠? 독립 추상성의 예외로 사기거래 배제 원칙, 그리고 사기거래 방지를 위한 대책, 이런 거는 혹시나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정리해 뒀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인정시험 같은 경우는 은행의 대급 지급 금지 명령입니다. 자, 47번. 아래의 신용장의 해석과 관련하여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일치하는 제시란, 이렇게 시작되네요. 박사의 내용이.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영어는 생략하고 최대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치하는 제시 보면 신용장의 조건 UCP 600에 적용 가능한 조항과 국제 표준 은행 가능 ISBP에 따른 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면 일치하는 제시가 되기 위한 조건을 찾는 문제네요. 박스 보시죠. SD, ED, PD 이런 부분 용어의 정의 같은 부분은 여러분 잘 되어 있으시죠? ABC는 준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D, 계약 물품과 일치, 이거는 아까 추상성, 계약 물품과 뭐 용역, 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D는 틀린 내용. 그리고 E, 서류의 통수 일치 여부, 일치해야 되고요. 통수는. 그리고 수입업자에게 은행을 통해서 송부되어야 되겠죠. G 보시면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서류 도착 통보 및 서류 인수 요구, 이거는 말 그대로 추심 내용이죠. 신용장에 일치하는 제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 A, B, E, F가 올바른 내용이고요. 이런 약자 부분, shipping date, expiry date, presentation date, 영어를 안 쓰려고 했는데 답은 4번. 부터 추심 부분, 나머지 맞는 내용들은 다 한 번씩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8번입니다. 할부 선적을 허용하는 신용장 조건의 일부이다. 조건과 일치하는 내용은, 여러분 먼저 할부 선적의 개념 정도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일정 기간 내에 할부에 의한 어음 발행 또는 선적이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고 어떠한 그 할부분이 위하여 허용된 기간 내에 어음 발행 또는 선적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장은 그 할부분과 그 이후의 모든 할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UCP 제32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냐면 이 박스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할부분과 할부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자는 이 명시된 기간 내에 명시된 할부분을 선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회차에서 이런 20개를 선적을 못했다, 이 경우에는 2회차부터 3회차까지 모두 효력을 상실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제 보시죠. 1월에 선적을 하지 못해서 2월 30일에 30박스를 선적했다. 1월에 선적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할부분과 그 이후의 모든 할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상실하니까 할부 선적이 안 되는 거고요. 1월 1일에 5박스 선적 후 1월 3일에 나머지 5박스, 정해진 기간 내에 10박스는 선적했네요. 맞죠? 어떻게든 첫 번째 할부분 10박스 선적했으니까 2번은 패스. 그리고 3번
1월 10일에 5박스 선적 후 2월 10일에 20박스를 선적하였다. 1월 10일에 이행을 못했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1, 2, 3 다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4번은 뭐 이건 할부 선적으로 볼 수 없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어떻게든 1회차는 넘겼으니까 2회차, 3회차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49번 신용장 거래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보시면 상한은행은 결제은행이라고도 불린다. 맞고요. 2번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는 수입상을 개설의뢰인 어플리컨트 맞고요. 3번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확인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3번이 틀렸네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양도은행이 양도은행이 돼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그 은행은 그렇지 못한 이에 행할 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체 없이 발행 개설은행에게 통지해서 거절할 수 있다는 거. 3번이 틀린 내용. 4번 신용장 양도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수익자의 양도 요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신용장을 제2수익자에게 양도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 관련 내용도 한번 찾아보시죠. UCP 제8조 확인은행의 확약. 그 확인을 하도록 요청받았으나 이에 행할 용의가 없는 경우는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통보하고 통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양도 부분 명시적으로 동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장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까지 3번, 4번 내용이었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0번 화환신용장의 전문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인보이스에 대한 해석이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인보이스를 요구했네요. 46번 A 해석. 자, A번 영사송장은 제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익자의 서명 없이 제시할 수 있고요. B번도 맞는 내용이고 선적 일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즉 견적 송장은 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D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이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제시했다. 상관없고 F 신용장에 표기되지 않는 선지급 공제는 가능한데 무상 물품을 기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상 물품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수리 불가이기 때문에 D, F가 틀렸고요. A, B, C, E가 맞았네요. 견적 송장은 수리 불가, 무상 물품도 수리 불가. 근데 공제는 가능하다. 공제금을 넣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 더 정리해 봐야죠. 열심히. 자, UCP 그리고 ISBP 상의 상업송장에 대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름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상업송장. 또 ISBP도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연결지어서 한번 살펴보죠. 수익자에 의해서 발행된 것으로 보여되고 수익자가 개설의뢰인 앞으로 수익자가 개설의뢰인 앞으로 작성 그리고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 서명될 필요가 없다. 이 앞에서 본 내용. 그리고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상업송장을 수리할 수 있지만 초과한 금액으로 지급이행 또는 매입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리고 명세는 신용장에 보이는 것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게 UCP에 있는 상업송장 내용이고요. ISBP에는 상업송장, 세관송장, 세금, 최종 영사송장이 제시되어도 된다. 그리고 임시송장과 견종송장은 수리되지 않는다. 이게 또 문제 나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명세는 신용장의 명세와 상응해야 되고 공제가 표시될 수도 있다. 이것도 아까 보기에 있었죠. 공제는 표시될 수 있지만 요구되지 않는 물품 서비스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아까 그 무상 물품을 기재하는 것은 수리 불가 되었고요. 그리고 용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일자가 없어도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까 앞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전부 다 나름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잘 정리해 두시고요. 5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에서 다음과 같은 운송 서류를 요구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일단 박스 안에 보시면 풀셋이고요. 그리고 무고장 선적선화증권 이거를 지지식으로 착화통지는 개설은행인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1번부터 보시죠. 선화증권의 선장의 대리인이 서명할 때 선장의 이름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맞고요. 2번 용선계약과 관련된 표시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선화증권, 복합운송 서류, 그리고 비유통 해상화물 운송장 같은 경우에는 용선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3번 클린비엘이라는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3번이 틀렸네요. 보시죠. 무고장 운송 서류를 해가지고 유시피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행은 무고장 운송 서류만을 수리한다. 무고장 운송 서류는 물품 또는 그 포장에 하자가 있는 상태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조항 또는 단서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신용장에서 클린 온보드 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가지는 경우에도 클린이라는 단어는 운송 서류상에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3번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4번 선화증권의 컨사이니란에는 지지식으로 기재를 해야 되죠. 지지식으로 요구를 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51번도 이렇게 확인하시고 선화증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운송 서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맨 윗부분은 서명 및 확인 부분이고 이제 음영으로 제가 중요한 부분은 표시해놨는데 다 중요해. 지정 적재항에서 지정 선박에 본선 적재되었음을 표시할 것, 그리고 명기된 적재항에서 양육항까지의 선적을 표시할 것, 원본 또는 두 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 시 전통을 제시할 것, 그리고 용선 계약,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용선 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것. 이 두 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는데요. 환적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레시선에 선적될 경우 수리될 수 있다. 그리고 환적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선화증권의 조항은 무시된다. 까지 선화증권 유시피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음명 친부분 중심으로 꼭 정리해 두시고요. 52번 선화증권의 제시 요구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복합운송 선화증권의 경우 신용장에서 명시한 선적항에서 하역항까지 해상운송만 하였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다면 명칭이 다른 것은 하자가 된다. 그 운송서류 명칭에 관계없이 선적항에서 하역항까지 운송을 표시하면 수리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선장의 대리인이 서명을 할 때 대리인 자신의 명칭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대리인 서명 시 자신의 명칭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내용이고 3번 적재 선박명이 기재될 필요는 없다. 적재 선박명 규정해야 되는데 앞에 선화증권에서 보셨다시피 지정 선박에 선적된 것을 명시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정 선박, 적재 선박이 기재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기재를 해야 됩니다. 3번도 틀린 내용. 4번 운송주선인, 프레이트 포워더도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선화증권에 서명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운송주선인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비엘, 마스터비엘, 하우스비엘 여러분 아시나요? 마스터비엘이 하나 있으면 그 안에 여러 군데의 운송주선인이 하나씩 하우스비엘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한 마스터비엘에 열 몇 개까지도 충분히 하우스비엘이 발행 가능하다는 거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운송주선인도 하우스비엘로서 비엘 발행 및 서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나머지 부분도 올바른 거 부분 찾으셔가지고 정리해 두세요.